막연히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바이오 섹터가 좋아, 성장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투자 스타일에는 좀 안 맞는 개념이죠.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매매 의도를 가진 접근 방식이지 투자 방식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잘 골라야 된다. 어떤 기업이 강한 기업이고 어닝 창출력이 높은지 그걸 자꾸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성장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담쌤 서정입니다. 오늘은 FOMC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금리 결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통화 정책은 통상 이제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조절해 주죠. 그 인간이라는 것은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기업과 국가도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탐욕이 이제 막 극대화되면 이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려서 우어 시키고요. 탐욕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되면 연준이 금리를 왜 또 올리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막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해서 명목 임금이 늘었더라도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국리민복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이제 올려서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려 들고요. 또 경제가 너무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고 이러면 금리를 이제 떨어뜨립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통상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금리 결정, 그러니까 돈의 가격을 정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줄이는 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연준에 현금이 들어오고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죠. 그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연준은 금리는 내리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여전히 흡수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 입장이나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연준의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의 경제 펀더멘탈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는 곧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지 증가하지 않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 또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금리에 따라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지 줄어날지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들지 안 몰려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미국 시장의 규모가 자본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전 세계 증시를 리딩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은 온통 전 세계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크게 요약을 드리면 경제 펀더멘탈을 결정짓는 요인이고 또 하나가 증시 수급을 결정짓는 유동성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 FOMC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50bp 인하한 거는 FOMC가 열리기 직전에 패드워치 기준으로 50bp 인하 확률이 59%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50bp 인하에 대한 전망을 조금은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고 지금 좀 전에 하신 질문을 그 파월 의장이 그 어떤 기자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너 당신 저번에 연준 할 때 발표할 때 베이비 스텝으로 25bp 할 거라고 그래놓고 왜 이번에 너 50bp 내렸니?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선제적으로 내가 50bp를 내리는 거지 경제가 많이 둔화돼서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50bp를 내린 게 아니다. 그럼 뭘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느냐? 현재 실업률이 4.1인가 얼마 정도 되죠? 4.2, 4.3, 그 사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나는 올 연말까지 실업률이 4.4,
내년도도 4.4, 2026년도 4.4, 2027년을 4.1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는 실업률이 4.5 넘어가는 꼴을 보기 싫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지금 극도로 안 좋아질 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고용을 우리가 완전 고용을 실업률 4.5를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5까지 안 가게 만들려고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미국의 실업률이 4.5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번에 50bp를 내리는 거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50bp 내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아주 몇 번이나 강조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자기의 그 연준에서 금리 결정의 주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가 인플레이션 억제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완만히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상은 2%대로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용이 요즘 들어서 좀 안 좋다. 그래서 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거다. 그 대신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내릴 거라고는 가격하게 50bp씩 내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말아라. 앞으로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면서 또 결정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1만 9천 건이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보다가 10,000건 정도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건하면 연준은 금리 안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올 연말까지 해서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종전에 5.5%에서 5%로 떨어져 있거든요. 연말까지 가면서 이번에 50bp 했으니까 연말까지 한 연준 목표금리가 연말 목표금리가 4.4예요. 그러면 11월, 12월 동안에 25bp 두 번 하면 4.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4.4하고 4.5가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대략 한 4.5 정도까지 떨어지려면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해야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FOMC 회의가 11월, 12월 두 번 남았어요.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만약에 실업률 데이터가 4.3, 4.4 뭐 조금이라도 위로 반등하는 것 같으면 계획대로 금리를 내릴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실업률이 다시 4.1로 막 내려오고 다시 막 3%대로 진입하고 이러면 연준 금리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빅컷의 의미를 시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경기가 둔화될 것 때문에 내리는 50bp 빅컷을 하면은 시장이 충격받을 거다. 그래서 첫날 수요일 날 새벽에 미국 시장은 50bp란 숫자에 집중을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발표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빅컷 한다 그랬을 때, 막 엔비디아가 막 118불 막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파월 의장이 연설하고 막 그래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니까 113불까지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한 4%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불과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돼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열심히 꼼꼼히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겠죠. 이거 경기 둔화 우려가 아닌데? 고용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린 건데? 왜 이렇게 시장이 이랬지? 그러면서 다음날 우리 시간으로 말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장 개시 전에 나스닥 선물이 막 1.8% 이렇게 올라 있었죠. 그러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양호하게 나오니까 랠리를 해서 2.몇% 올랐던 거고요. 파월 의장이 또 얘기한 게 나 지표 따라간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한 4.5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두 번 내리면 올해 금리 내리는 건 다일 것 같고 내년도 목표 금리를 3.4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년에 연준이 그 FOMC가 열린 게 8번인가 열리니까 그럼 뭐 한 두 달에 한 번씩 25bp씩 내리면 맞는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점도표로 제시가 돼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나온 점도표보다는 목표 금리가 거꾸로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제 한화한 거예요. 통상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성장주들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조적 성장주여야 돼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게 예견돼 있어야 그걸 성장주라 그러는데, 우리 시장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 상당수가 이제 중국에도 수출 비중이 높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최근에 또 환율이 좀 내려 있죠. 금리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우리 시장에는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펀더멘탈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많이 해왔었어요. 과거에 보면. 그런데 금리 인하한 어제 그리고 오늘 여기는 순매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르죠. 미국은 펀더멘탈의 독립성이 강하고 어쨌든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반응은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가셔져서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많이 올랐고, 그것도 차별성이 많아요. 메모리 기업은 거의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고요. 1, 2% 오르고 있고, 나머지 정말 경쟁력이 뛰어난 뭐 GPU 만드는 기업, 그리고 또 파운드리 하는 기업, 통신용 반도체 이런 기업 많이 올랐고, 또 많이 오른 게 미국은 전통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있잖아요. 메타, 그 다음에 또 애플도 일종의 플랫폼이죠. 그 다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걸 통상 기술주라고 그러는데 기술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죠. 나스닥 시장이 성장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나스닥 지수가 어제 2.5% 올랐고, 그리고 그건 조금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궤적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연금도 그러하고 전 세계 많은 투자가들이 국가별로 자산 배분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비중을 얼마로 하고 미국 주식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그 주가의 성장 궤적, 지수의 궤적 이런 걸 보더라도 미국 주식 비중을 한국보다가 좀 더 가져가야죠. 더 가져가야 자기 계좌가 불어나요. 원래만 하더라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S&P가 거의 연초율 한 20% 가까이 올랐고요. 18% 이 정도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중국 시장도 마이너스고, 일본도 연초율 한 11% 가까이 올랐고, 대만도 15% 가까이 올라 있고, 그거는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펀더멘탈하고도 관련이 있죠. 경기 민감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려면 어느 쪽에 있는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지 그거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어느 나라가 진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짱을 먹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국가별 자산 배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산 배분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번 분기에는 미국장이 좋을 것 같아. 다음 분기에는 한국장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투자를 못 해요. 그냥 내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해외 자산을 내 전체 유동성 있는 현금 중에서 비중을 몇 프로 가져가겠다. 그 다음 국내를 몇 프로 가겠다.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내는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옛날에는 유튜브 할 때 동네 한 바퀴를 찍었거든요. 요즘은 동네 한 바퀴를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내는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바이오만 죽으라고 올라요.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대표 기업 몇 개 위주로 해서 시총 큰 거 위주로 막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반도체도 안 오르고 2차 전지도 안 오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이제 밸류업이 좀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국가별 자산 배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섹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업종 안에 수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이오 업종 안에도 수많은 기업이 있고, 제약 업종 안에도 수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고, 2차전지 업종에도 그러고, 반도체도 그러고, 장비도 있고, 그리고 내수 기업들도 많이 다르고, 식료품 안에도 많이 다르고, 섹터를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을 골라야죠. 내가 투자하는 거는 섹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고르는 거니까 나쁜 섹터 내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섹터 내에서도 아마 90%는 잘 못하고 있고요. 10% 정도나 잘하고 있을까? 그런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섹터를 기준으로 주식을 고르는 거는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전체 S&P 전체 전분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면 80% 정도가요, 역성장해요. 미국도 주식을 잘 골라야 돼요. 섹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고르는 게 아니라, S&P는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기업도 많아요. 정말 밑으로 그냥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기업도 되게 많은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은 점점 강해져서 승자 테이크오버를 해서 이 기업들은 올라가고 그래서 섹터 고르는 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일세, 삐뽀. 그 대신에 좋은 기업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막연히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바이오 섹터가 좋아, 성장주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 투자 스타일에는 좀 안 맞는 개념이죠.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매매 의도를 가진 접근 방식이지 투자 방식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잘 골라야 된다. 어떤 기업이 강한 기업이고 원인 창출력이 높은지 그걸 자꾸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성장해요. 지금부터 우리 PD님 생각하시기에 2022년 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재작년 연말까지 올랐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식이 내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미국 시장 계속 올랐어요. 그럼 이번에 금리가 내렸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안 그럴지 몰라요. 어떤 기업은 펀더멘탈 피크를 치면 거기서부터 걔는 내려가고 다른 기업이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것저것 막 고르는 능력이 나는 없을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차라리 인덱스를 사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그 섹터에 잘못된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가. 네, 우선 첫 번째는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했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거죠. 우선 또 하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투자하던 환경이었는데 드디어 지금부터는 피벗을 했다는 거죠. 피벗은 이제 금리 방향이 바뀌는 거죠. 정책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법 의미가 있는 변화다. 그 대신에 시장이 예견하고 있었죠,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에서 채권 시장에는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3.7 레벨까지 이미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주식시장도 컨센 기준으로 일정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 이벤트는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막 주구장창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불확실성 하나 없어졌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또 다음 분기 돈 벌어오는 실적에 따라서 천천히 좋은 기업, 나쁜 기업들이 차별화되면서 또 오르겠구나. 내릴 건 내리고 오르긴 오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큰 변동성을 주는 요인 하나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거는 저번에 잭슨홀 미팅 할 때도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고 전 세계 투자가들이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거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일본.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25bp예요. 0.25%라고요. 내년 연말까지 2026년 말까지 내후년 2년 동안에 1%까지 올리려고 그러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금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그동안 높은 금리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이제 서민들 좀 살기 편해지고
또 이자 부담 좀 줄어들고 그럼 경제가 좀 활성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큰 불확실성 하나 해소될 테니까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기업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벤트 때문에 뭐 수혜주 중에 이번에는 바이오다, 이번에는 또 반도체다, 이번에는 2차 전지다, 이번에는 무슨 인터넷이다, 그건 좀 안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흥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제법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매크로 큰 변동성은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행이 올 금리 인상을 혹시나 뜬금없이 할까봐 제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다행히 이번엔 동결했고, 빠르면 이제 12월 달은 정도 돼야 금리 좀 올릴 전망이. 또 일본은행은 금리 올려봐야 조금씩 올려요. 0.1%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큰 걱정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남은 기간에는 미국 대선 누가 되는지 그거 하고, 또 이제 실적 발표죠. 이제 9월이 지나가고 나면 히다닥 또 이제 10월이 돼요. 10월이 되면 또 실적 발표들이 또 한국 기업들은 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11월에 집중돼 있고, 미국 기업은 이제 꾸준하죠. 회계 기관들이 다 달라서 이제 실적들이 또 차례로 나올 거고. 그럼 평온한 시기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분님들 FOMC 끝났습니다. 그렇더라고 이거 너무 흥분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진입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높은 금리에 시달렸던 많은 분들,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내려주면 좋은데 이제 한국은행은 10월 이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25bp라도 내리면, 한국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3.25 정도로 떨어뜨려주면 미국이 올 연말 목표금리가 4.4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4.4인데 현재 우리가 3.5, 미국이 5인데 그러면 1.5% 차이 나는데, 미국이 만약에 4.5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여전히 3.5면 금리 차이가 너무 적어지죠. 그러면 외환시장이 또 위로 요동을 칠 거예요. 아마 한국은행이 다음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금리를 좀 떨어뜨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동안 FOMC 이번에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한 2년 넘게 높은 금리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